한 얘기 중에서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거 지금 테스트지 잠깐 받았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같이 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빛이라는 건 뭐다? 빛은 전자기파다. 빛은 전자기파다.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를 방출하는 자연계에서 방출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온도가 높은 물질들. 그래서 주로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천체에서 나오는 건데 태양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누굴까? 우리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은 누굴까? 태양이죠.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건 너무 뜨거워서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무슨 상태? 전기를 띤 입자들로 되어 있어. 고체가 뜨거우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가 되는데 기체가 더 뜨거우면 기체 입자 속에 있는 전자가 탈출을 해서 우리 광전이온과 배웠으니까 전자가 탈출을 해서 양이온과 전자들이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들로 되어 있어. 그 전기를 띤 입자들을 우리가 플라즈마 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천체들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 태양에 있는 수소 같은 아이들은 스스로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화학 선생님이 뭐라 했어? 스스로 잘 타는 성질을 멋진 말로 개놈의 시키들. 수소처럼 스스로가 타. 스스로가 잘 타는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가연성. 대표적인 게 수소야. 그래서 수소가 스스로 잘 타는 성질을 이용해서 김정은 아저씨는 뭘 만들까? 수소폭탄. 알겠냐? 그래서 수소는 빵 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지. 그러면 산소처럼 스스로가 타는 게 아니고 남들을 잘 타게 도와주는 걸 뭐라 그래? 남들을 잘 타게 도와주는 건 멋진 말로 조연성. 대표적인 게 산소야. 됐어? 그래서 산소가 옆에 있으면 다른 물질이 잘 타죠. 이런 것들. 그래서 스스로가 잘 타냐 아니면 남들을 잘 타게 도와주냐 이거에 따라 가연성이다 조연성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소 같은 아이들은 스스로가 잘 타서 뻥뻥뻥 터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태양은 대부분 수소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태양에서 수소는 스스로 타면서 빵 하고 터지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를 띠고 있는 플라즈마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왁 하고 뻗어나가. 우주 공간으로 전기를 띤 입자들이 뻗어나가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전기장이라는 게 생기겠지.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배웠어.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는 반드시 뭐가 생겨야 돼? 뭐가 생겨? 자기장. 그래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뻗어나가는 전기장 주변에는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대. 근데 이 전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그러면 자기장도 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기장이 변하면 이 자기장이 또 다른 뭘 만드니? 전기장을 만들어. 그러면 그 전기장이 또 다른 자기장을 변화시키지. 그러면 그 자기장에 의해서 또 변하는 전기장이 또 전기장이 자기장을. 됐어? 이런 식으로 서로 유발시키면서 전달되어 가.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구까지 태양 에너지가 전달돼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해서 전달되어 오는 파동의 형태라서 이걸 뭐라 그런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어 이걸 전자기파라고 얘기한다. 기억나?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너네들이 한번 본 적 있는 공간상에서 뻗어나가는 거니까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Z축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전기장이 위아래로 진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뻗어나간다면
이거에 의해 생긴 자기장은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뻗어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전자기파가 뻗어나갈 때 이 파동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매 순간 에너지가 엄청 작은 애부터 에너지가 엄청 큰 애까지요. 동시에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다가 지구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편의상 이러한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할 수 있대요. 그죠? 전자기파 형태로 뻗어나오는 애들 중에서 에너지가 큰 애들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잘라가지고 걔네들을 방사선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런가 하면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 에너지가 작은 사이즈 이렇게 나눌 텐데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애들을 통칭해서 빛이라고 부르고요. 에너지가 작은 애들을 통칭해서 전파라고 부르겠다고 인간들이 한 거야. 자, 그중 전자기파 중에서요. 에너지가 커도 너무 큰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면 그걸 방사선 중에서도 감마선이라고 하겠대. 이러한 감마선은 주로 언제 나오냐면 핵폭탄이 터질 때 나와. 그래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걸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쓸 때가 있어. 핵폭탄 말고 언제? 병원에서 항암 치료할 때 쓰는 의료용으로 써.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을 때 최후에 쓰는 방법이 방사선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사선이 감마선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에다가 감마선을 쪼면 그 감마선이 그 주변에 있는 세포와 암세포를 같이 죽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의료용으로 쓰는 게 감마선이고요. 그 다음에 감마선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작은 방사선이 여러분들 다리 뼈 부러졌는지 확인할 때 쓰는 엑스레이 촬영할 때 쓰는 X선이야. 그래서 X선도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쓰고요. 그건 보편적인 거고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도 쓰냐면 공항에서 너네가 비행기에 실는 수화물을 일일이 아저씨들이 다 열어볼 수 없으니까 엑스레이 촬영 기계에 쭉 집어넣으면 그 가방을 굳이 열지 않아도 그 안에 칼이 있는지 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수화물 검사할 때 주로 써요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에 해당되는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맨날 빛빛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세 개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 빛 중에서도 에너지가 큰 걸 우리는 자외선, 그거보다 에너지가 작은 걸 가시광선, 그거보다 에너지가 작은 걸 적외선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를 합해서 우린 빛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건 이 중에 뭘 이용해서 물체를 보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보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시광선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우리 눈은 가시광선 밖에 못 봐. 그래서 가시광선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가시광선에도 7가지 색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색깔이 뭘까 그나마? 어느 색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클까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되겠어?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색의 에너지가 제일 큰데 그 보라색보다도 에너지가 더 크지만 내 눈에 볼 수 없는 애들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잖아요. 왜 자외선이라고 할까요? 보라색을 한문으로 보라색 자자 쓰거든요.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 이런 뜻으로 자외선. 됐어? 그러면 적외선은 왜 적외선일까?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라는 뜻으로 적외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되겠어? 이 세 개를 빛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자외선은요. 태양에서 한 20% 정도 자외선의 형태로 옵니다. 근데 얘도 에너지가 너무 세서 그냥 오면 우리 못 살아요, 지구에. 근데 그 20%에 해당된 대부분의 자외선을 어디에서 걸러준다고 여러분들이 들은 적 있는지 모르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중3 내용이에요. 중3의 기후 파트에서 배워요. 지구의 대기권 중에서도 그래서 성층권이라고 하는 부위에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뭐가 있다고 배우니? 네, 오존층이 있습니다.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99%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표면까지 통과해 오는 건 1%밖에 안 되는 자외선이 오거든요. 그 1%에 해당되는 자외선은 웬만한 생물들한테는 영향을 안 주고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들만 죽일 수 있는 살균 작용을 주로 할 때 써요. 이 자외선을 인간들이 만들어서 쓸 때가 있는데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했을 때 자외선 살균 소독기 됐어. 그래서 사람들 손 많이 닿는 곳에 자외선 살균 소독하고 막 그랬고요. 이마트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물 마시는 컵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 열고 컵 끓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살균 작용하는데 주로 쓰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적외선은 지금 너네들 몸에서 나오고 있어. 이 적외선은 열작용을 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36.5도에 해당되는 적외선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았을 때 햇빛 밑에 가니까 따뜻해. 햇빛의 적외선 때문에 따뜻한 거야. 가시광선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열작용하는 걸 적외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난로 같은 데서 적외선이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알겠어? 열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적외선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뭘로 쓰냐면 리모컨. 그래서 리모컨에서 전자기기와 통신에서 껐다 켰다 하잖아. 이 리모컨에 있는 게 적외선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빠가 자동차 후진할 때요. 뒤에 뭐가 있는지 감지해서 띠 소리 나는 거죠. 그 감지하는 능력을 적외선이 해요. 알겠냐? 이럴 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전자기파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나마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그래서 음식 데피기 위해서 나오는 파동이 마이크로웨이브야. 그래서 음식 속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음식 속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그 진동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음식을 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조금 작은 게 여러분들이 맨날 들고 다니는 핸드폰 통신할 때 쓰는 주파수예요. 그래서 셀폰이라고 원래 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이 TV 통신, 그 다음이 라디오 통신을 할 때 주로 통신용으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 이렇게 불러. 되겠냐? 자, 그러면 이러한 전자기파도 파동인데요. 파동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 기억나요? 파동의 원래 이름은 파동의 에너지인데 파동 에너지는 기억해. A제곱 F제곱에 비례해. A가 뭐였게? A가 뭐였게? 진폭. F가 뭐게? 진동수. 됐어. 그래서 진폭의 제곱에 진동수의 제곱을 곱한 값이 바로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거든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위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진동수와 파장은 무슨 관계가 있게요?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짧다.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와 같은 말은 위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가 동시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짧은 파동도 나오고 파장이 긴 애도 나오고 이런 애들이 동시에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됐어?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는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짧은 여기가 방사선, 여기가 빛, 여기가 전파 이런 느낌. 알겠어? 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드린 전자기파 테스트지의 1번 보시면 자 채웠어? 전자기파는 누구와 누구가 진동하면서 만들어내는 파동이야? 전자기파라는 건 누구와 누가 그래서 진동하면서 만드는 파동이야? 전기장과 자기장. 그래서 진동하면서 만들어놓은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얘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 3, 4의 OX 다시 해봐. 맞게 했는지 봐. 자 보시면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아니요. 전자기파는 빛이죠.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해서 가기 때문에 또 다른 매질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인 빛이 됐어? 전자기파에 속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유발되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또 다른 매질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파장 또는 주파수에 따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구간으로 분류한다. 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분류해서 너네들은 방사선이야, 너네들은 빛이야. 됐어? 이런 식으로 분류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감마선보다 파장이 길고 자외선보다는 파장이 짧아. 감마선보다는 파장이 길고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작고 이 뜻이거든요. 됐어? 자외선보다는 파장이 짧어 라고 하는 건 자외선보다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X선이죠. 되겠니? 자, 그래서 감마선보다 파장이 길고 자외선보다는 파장이 짧으면 인체 내부의 이상이나 물질의 구조를 알아보는 데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X선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위에 있는 표 보시면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감마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파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파 되겠습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파장의 길이를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자, 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방사선 뭐겠습니까? 암 치료 감마선입니다. 그래서 자, 장비에도 전자기파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 장비를 방출시키는 전자기파는 감마선이에요 라고 하는 1번이고요. 6번 보시면 공항의 검색대 이제 기억나요? 공항에서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X선, 수압을 검사할 때 씁니다. 되겠니?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물리에서도 중요하지만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이게 수능 범위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7번이요. 다음은 어떤 전자기파의 성질과 사용되는 예에 대한 건데 여기 별표 치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요. A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줄의 가장 끝에 식기살균기 아까 얘기했죠. 컵 살균할 때 쓰는 거 자외선입니다. 두 번째 B 리모컨 밑줄 끝났죠. 리모컨에서 나가는 거 적외선인 겁니다. 그 다음에 C 물을 가열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이용된다. 전자레인지에 이용되는 건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길다. 밑줄 파장이 길다. 무슨 말? 에너지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으니 마이크로웨이브가 가장 파장이 길고요. 그 다음이 적외선이고요. 그 다음 자외선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CBA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빨간빛의 주파수. 꼬맹아, 주파수란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고 정확한 과학적 용어는 진동수 같은 말. 빨간
파란 빛의 진동수는 파란 빛보다 작다. 네,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데 빛은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의 진동수가 더 작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파장이 750 이거 나노미터 이렇게 읽어요. 나노미터 이렇게 읽습니다. 자, 파장이 750 나노미터보다 긴 전자기파는 이라고 했어요. 750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 뭐 요 정도가 되는 건데 그거보다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얘보다 더 에너지가 작아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그래서 더 긴 전자기파는 눈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10번 보시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해서 전달되고 있는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꼬맹아 이거 흰색하고 보라색을 동시에 보려고 했더니 파동이 우리가 봤던 거랑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쪽만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한쪽만 잘 보시면 거기에 있는 A가 한 파장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전기장이 X축 방향으로 진동한다면 자기장은 Y축 방향으로 진동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장이 X축 방향으로 진동한다면 자기장은 Y축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맞는 얘기죠. 자, 자기장은 1초에 A분의 V번 진동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장은 Y축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 맞는 건데 전기장이 X축 방향으로 진동한다면 X축 방향으로 진동한다면 자기장은 Y축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맞는 얘기인데 자, 자기장이 1초에 A분의 V번 진동하니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V는 속력이고 A는 파장의 길이죠. 됐어요? 네. 속력 그러면 여기에서 진동한다 그러면 진동한 횟수거든요. 자, 그러면 진동한 횟수, 진동수는요. 주기의 역수인 거 아세요? 됐어?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구해요? 주기는 시간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됐어? 네. 그러면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뭐예요? 거리분의 속력. 이거 하는 얘기죠. 되겠니? 자, 디귿. 한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최소가 아니고 전기장이 최대일 때 자기장도 최대로 만들어요. 되겠어? 그래서 요거 답을요. 답안지에 1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답을 3번으로 붙여드릴게요.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은혜가 안 배웠다라고 하는 전자기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요런 느낌이에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자, 파동의 성질과 전반사라고 하는 괜히 이거 안 풀었다고 해서 지금 시연이하고 은교는 풀었는데요. 예지하고 채민이는 이거를 안 풀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드렸어요. 자, 이걸 통해서 전반사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너는 틀린 거 고쳐봐. 시연, 이거 틀린 거 고쳤어? 오 5분 있다가 설명해 줄게요.
스포츠하고 체육이 다른 말이야? 자유물은 뭐 하는 거야? 주제 선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들어서 주제 선택 수업을 따로 들어요. 그렇게 복잡해. 연교는 다 풀었으니까 숙제하고 중에 질문 있으면 해봐. 자, 네가 생각하는 이유는 말이야. 네 생각은 가지고 와서 쓰거든. 자, 여기 있는 CCD는요, 라고 했죠. CCD는 방전 효과에 의해서 빈 먹고 전자가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출한 전자들을 모으는 형태를 CCD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 CCD라고 하는 빛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탈출하고 전자를 모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를 모으는 걸 CCD라고 하는데 이 CCD가 이런 데 사용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책을 한번 봤냐? 그래서 이 CCD 카드를 이용한 대표적인 게 빛을 감지하는 센서로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나에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전자의 수는 자, 여기서 탈출한 전자가 한 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지. 뭐가 되겠네? 네, 주로는 방자수의 조건을 좋아하죠. 그 방자수가 되게 세죠. 알겠네? 네, 그 질문이요. 또
백색감으로 탈출해? 그러니까 아니요? 전자를 한 번에 하나의 방자국을 묶죠. 그럼 빨간 거 좀 하나인 거 중에서 보라색을 먹어도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알겠어요? 네, 한꺼번에 다 못 먹는다고요. 과거는. 자, 금속반비를 본전 비율을 백색감을 비추면 금속반이 꺼진다. 맞는 얘기죠? 네. 금속반비를 본전 비 금속반을 올리고 백색감을 비추면 금속반은 운전하고 내전된다고 전자가 탈출을 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겠어요? 빛을 비춰서 전자가 탈출해서 얘 무슨 일이에요?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거랑 붙어있는 모든 게 다 플러스가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아셨죠?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두 번째는 전반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빛의 성질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굴절이야. 중학교 때는 주로 반사를 이용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주로 굴절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 굴절은 빛이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속력이 달라져서 빛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에서 물을 만나면 빛이 꺾여서 들어간대. 굴절이 일어난 거야. 맞니? 그랬을 때 몇 도로 들어갔다 몇 도로 꺾여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도를 재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기에서 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기와 물 중에 누가 더 빨라? 이게 더 중요한 거건데 빛은 공기 중에서 빠르고요. 물에서는 느려져요. 그러니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매질을 빛은 입자가 듬성듬성할수록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입자가 듬성듬성한 걸 우리가 소한 매질, 입자가 빽빽한 걸 미란 매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달되는 속력이 빠른 매질들을 우리가 소한 매질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전달되는 속력이 느린 매질을 미란 매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한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갔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기 때문에 빠른 매질 쪽에 생긴 게 입사각과 반사각이고 이 두 개의 크기는 반사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게 굴절각인데 느린 매질 쪽에서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각도는 작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자, 그러니까 입사각이 40도면 반사각도 40도인데 굴절각은 이거보다 작아서 20도라고 치자. 이런 느낌. 근데 내가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뭐 해줘야 돼? 굴절각은 뭐 해줘야 돼? 입사각 크게 하면 대답을 해. 굴절각 커져 작아져? 뭐 해줄까? 입사각 크게 하면 굴절각 뭐 해지니? 커진다 가더라. 같은 방향이라 그랬다. 자, 그러니까 내가 입사각을 50도로 만들면 반사각도 50도가 되고 굴절각은 20도보다 커져서 뭐 25도 이런 방향성으로 가. 됐어? 근데 내가 빛을 거꾸로 쏠 수도 있어. 물에서 공기 중으로 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물 속에서 공기 밖으로 이렇게 빛을 쏘면 요번에는 거꾸로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간 거예요. 그러니 느린 매질 쪽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긴 거고 빠른 매질 쪽에 굴절각이 생겼는데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입사각이 30도면 반사각도 30도인데 굴절각은 70도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근데 내가 입사각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 굴절각도 따라서 커진다 그랬어. 똑같아.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가도 상관이 없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사각이 30도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입사시켜서 40도로 만들면
90도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멋진 말로 예지야 뭐라고 그랬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맞아요. 멋진 말로 임계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랬잖아. 그러면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이라고 했죠. 임계각보다도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굴절각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굴절광선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되돌아오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는 뭐가 일어났다 그래?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기억나니?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로 굴절각이 이렇게 별도로 생기는 거 아니다. 기억나죠? 굴절을 너무 많이 해서 같은 매질 쪽으로 들어오면 반사각과 굴절각이 별도로 생기는 게 아니고 굴절광선이 반사광선에 달라붙어서 굴절광선은 없어진다. 다 반사광선에 달라붙어 있게 된다. 됐어? 그래서 전부 다 반사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반사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전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우리가 지금 통신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섬유가 전반사를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구야. 그래서 전반사는 느린 매질과 빠른 매질의 속도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느린 매질을 안쪽에다가 넣고요. 빠른 매질을 바깥쪽으로 감싸게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 중에서 느린 매질인 안쪽에 있는 걸 우리가 코어라고 해요. 느린 매질이니까 당연히 얘는 굴절률은 커요. 그래서 느린 매질을 굴절률이 큰 걸 쓴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 굴절률이 크다. 바깥쪽은 빠른 매질이다. 빠른 매질을 하고 있는 바깥쪽을 클레딩이라고 하는데 자, 속력이 빠른 매질이다 라고 해도 되고 빠르니까 굴절률이 작다 라고 표현해도 같은 말. 굴절률이 작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쪽은 굴절률이 큰 물질로 만들고 바깥쪽은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만들어서 안쪽에다가 광섬유니까 빛을 쏘는데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임계각보다 더 크게 쏜다. 그래서 100% 전반사만 일어나게 하니까 도감청 안 되고 에너지가 밖으로 튕겨나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에너지 손실 없이 전달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바로 전반사야. 됐지? 이러한 전반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전반사는 굴절이고요. 굴절에서 고등부에서 새로 나오는 건 굴절각이 아니고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였어. 굴절률을 설명한 과학자가 스넬이라서 스넬 법칙 우리 이렇게 얘기해. 그중 너네들이 알고 있는 굴절률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상대 굴절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랬어. 공기 중에서 물로 가는 거니까 M 공기 물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이때 굴절되는 정도는 속력의 차이 때문이기 때문에 두 매질의 속력의 비율이 상대 굴절률을 얘기해. 근데 파동의 속력은 V는 F 남다인데 F 값이 똑같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 비율이 상대 굴절률을 얘기해. 또 이 속력에 비례해서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쪽은 각도도 커야 돼. 그래서 각도의 사인 값이 상대 굴절률을 얘기해. 근데 이 상대 굴절률을 절대 굴절률로 구하려면 그동안 썼던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서 M공기, M물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자, 그러면서 얘네들을 매번 이렇게 분수식으로 써놓을 수는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냥 수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곱해서 수식으로 만들어도 되잖아? 자, 이때 절대 굴절률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느낌. N 공기, V 공기는 M물, V 물처럼 절대 굴절률과 자기의 또 다른 것들을 곱한 값은 같아.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N 공기 남다 공기는 N물 남다 물이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N 공기 사인 세타 공기는 N물 사인 세타 물이야. 이렇게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자, 그때 우리가 아까 했던 전반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임계각이요. 기억나요? 임계각은 빠른 매질에서의 굴절각이 90도야. 그러니까 빠른 매질인 공기에서 생긴 굴절각이 90도야. 이때 느린 매질 쪽에 생긴 각도가 임계각이야. 이거잖아요. 사인 90이 1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N 공기는 N물 사인 임계각 이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임계각의 크기는요. 사인 임계각의 크기는 N물 느린 매질의 절대 굴절률 분의 빠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의 값이다. 이 얘기입니다. 임계각이 만약에 30도라고 치자. 그러면 사인 30은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2분의 1이기 때문에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1이고 물의 절대 굴절률은 2예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굴절률은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절대 굴절률이 들어있을 때는 자, 그럼 절대 굴절률 말고 나머지 지네들끼리 곱할 때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보시면 절대 굴절률 없을 때는 V 공기 남다 물은 서로 거꾸로 곱하는 거예요. V물 남다 공기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V 공기 사인 세타 물은 V물 사인 세타 공기 서로 거꾸로 곱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 넣어도 상관이 없죠. 됐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굴절,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물속에 있는 빨대가 꺾여 보이고 물에 수심이 얕아 보입니다. 바닥이 떠 보이니까. 그리고 신기루 현상이나 아지랭이 현상 같은 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너네가 지금 풀었던 1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그림은 빛 A, B, C가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과 반사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1번 반사된 빛의 세기는 A가 B보다 세니 라고 했는데 반사된 빛은요 A가 B보다 세니 라고 했는데 A 반사된 빛의 세기는 A가 A 갔다가 돌아오고요. B 가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꼬맹아 빛이 반사되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서 빛을 쏜다고요. 똑바로 가서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반사돼서 와요. 이걸 A라고 한 거예요. 이 반사된 이 빛을. 그래서 그 다음에 빛을 여기서 조금 각도를 두고 쐈어요. 그러면 일부는 반사됩니다. 이 빛을 B라고 그러고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조금 더 각도를 많이 주면 됐니?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굴절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온전히 반사만 일어나. 이건 C예요. 그럼 이제 느껴봐. 자, 실제로요. 여기서 100% 에너지를 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돌아오니까 얘는 반사된 빛이 100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A하고 B는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100을 쏴도 100이 들어오진 않아. 근데 느낌. 가면 갈수록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점점 적어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굴절해서 나가는 양이 얘는 30% 굴절해서 나가. 그럼 반사된 건 70%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옆으로 더 가면 얘는 반사돼서 굴절해서 나가는 양이 10%밖에 안 돼. 그럼 몇 퍼센트 들어와? 얘는 90%가 반사돼서 들어와. 얘는 굴절해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반사돼서 와.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빛의 반사의 세기는 A가 B보다 세다? 아니요. B가 더 세요.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에서 빛의 속력은요. 공기에서보다 빠르다? 당연히 틀리죠. 공기에서가 훨씬 더 빠르죠. 자, 3번. 빛의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커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임계각일 때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죠. 굴절각 90도로. 자, 4번 갑시다. A에서 빛의 파장이 매질 B보다 더 길다라고 했는데 빛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면서 굴절과 반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빛의 속력은 매질 A에서가 진행할 때가 매질 B에서 진행할 때보다 더 빠릅니다. 라고 했으니까 매질 A는 공기, 매질 B는 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 상황이네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빛의 파장이 매질 B보다 더 기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기억나?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인데 그래서 속력이 빨라, 속력이 느려져. 그래서 속력이 100이고 속력이 50이야. 기억해봐. 속력이 빨라지던 느려지던 진동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진동수는 똑같아야 돼. 그러면 속력에 따라 바뀌는 건 뭐만 바뀐다 그랬어? 파장 길이. 그러니까 빠른 쪽에서 파장은 2고 느린 쪽에서 파장의 길이 1이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공기고 이게 물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의 파장의 길이가 더 길다? 왜? 속력이 빠르니까. 맞아. 라는 얘기죠. 자, 5번.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크다. 당연하죠.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으니까 입사각이 더 커야죠. 라는 얘기예요. 그려놓고 생각해보세요. 6번.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전반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니? 전반사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 일어나죠.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안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자, 빛의 굴절률이 N1인 매질에서 N2인 매질로 진행하다가 두 매질의 경계에 입사가 I로 입사한 후에 전반사하였다. 밑줄 쳐보면 전반사했다는 얘기는 무슨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간 거냐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자, 이때 여기서 뭐에서 뭐로 갔냐면 굴절률이 N1인 1번 매질에서 N2인 2번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N1은 느린 매질이고 N2는 빠른 매질이어야 전반사가 되고요. 느릴수록 굴절률은 더 커라고 했으니까 얘는 굴절률이 2면 얘는 굴절률이 1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7번 굴절률은 N1이 더 크다 맞는 얘기고요. 이때 자 입사각이 I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 하였다라고 했으니 됐어. I는 임계각보다 큰 거예요. 맞아요? I일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I는 임계각보다 큽니다. 됐죠? 사인 세타 I, 사인 I는 임계각보다 더 커요. 자, 그럼 우리 임계각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임계각은 느린 매질의 절대 굴절률분의 빠른 매질의 절대 굴절률 값으로 계산하면 돼. 라고 했으니 요 값이 사인 세타, 사인 I보다 작아. 이런 뜻이죠. 되겠습니까? 맞는 얘기고요. 9번. 전반사된 빛이 입사한 빛과 세기가 같니? 라고 했어요. 네. 전반사하면 밖으로 나가는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100% 쏘면 그대로 100% 온다. 기억나니? 그 얘기예요. 마지막 10번 볼게요. 빛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하면서 반사와 굴절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몇 번 찾았어? 몇 번? 1번. 또? 자, 볼까요? 자,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하면서 반사와 굴절을 했다. 자, 그 중에서 1번. 입사각에 관계없이 굴절광은 항상 존재한다? 아니죠. 굴절광이 항상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 전반사 일어날 때 굴절광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맞고요. 두 번째, 빛이 굴절하더라도 빛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요. 매질 A와 B에서 빛의 속력이 크게 다를수록 더 많이 굴절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4번, 입사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이거 맞죠? 반사법칙이에요. 5번,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면 매질 A의 굴절률이 매질 B보다 작다. 속력이 더 빠르다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니까 10번에 틀린 건 1번입니다. 자, 근데 답안지에 잘못되어 있어서 아까 시연이하고 은교는 체크를 잘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답안지에 답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1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네가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한 걸 선생님이 보여드린 겁니다. 되겠냐? 네. 책을 잠깐만 펼까요? 숙제한 게 있을 거예요. 숙제가 뭐였게? 광전 효과. 맞아? 자, 그래서 몇 페이지가 숙제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2페이지부터가 숙제였어. 맞냐? 152페이지부터 어디까지가 숙제였냐면 자, 157페이지까지가 숙제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광전 효과는요,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는 성질을 갖는 순간 물질 속에 있는 전자가 그 빛을 먹고 전자가 탈출할 수 있다 라는 얘기. 빛 먹고 전자가 탈출해요. 이게 광전 효과.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한 사람이 누구? 아인슈타인. 되겠냐? 근데 빛만 쏜다고 전자가 탈출하는 건 아니야. 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줘야 탈출할 수 있어. 그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멋진 말로 일함수. 기억나? 그래서 그 광자가 에너지를 주면 그 중에서 일함수만큼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가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야. 되겠냐? 이게 광전 효과 방정식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문. 여긴 괜찮아요? 하겠어요? 네, 넘겨볼게요. 154부터 155까지 질문. 302번. 302번 보시면 그림은 입자 가속 장치에 의해 방출된 전자선이 알루미늄 방막을 통과해서 스크린의 회절 무늬를 만듭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실제로 빛이라고 하는 파동도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무슨 성질을 가지고 수 있어?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어. 됐어? 네. 그래서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도 이중성이고요.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 것도 이중성이야. 그 중에서 빛이라는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 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고요.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물 운동량. 그래서 이게 파동 에너지 HF와 같은데 됐니? F는요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하니까 이걸 람다분의 HC라고 써도 똑같아. 그래서 물질이 파동이 됐을 때 그 파동이 갖는 파장의 길이 람다는요 MV분의 HC로 쓰면 돼. MV는 운동량이니까 P분의 HC로 쓴다는 얘기야. 맞아? 같은 말. 됐지? 이런 거 얘기해. 그래서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파동만 할 수 있는 회절과 간섭을 해. 그래서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야. 라는 얘기했어. 자, 이때 전자가 파동의 역할을 할 때는요. 전자의 파장의 길이는 X선의 파장의 길이와 같아. 그걸 간섭 무늬의 간격으로 확인했어. 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한 사람은 거꾸로 드브로이. 됐어? 이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기억. 이 실험으로 전자의 파동성을 알 수 있다. 네, 회줄 무늬가 나타났으니까
파동이야 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회절은 파동만 한다 그랬어요. 니은 전자의 운동량이 클수록 회절 무늬의 폭이 커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운동량이 크면 파장의 길이는 짧아지죠. 그래서 운동량이 크면 파장의 길이는 짧아지고요. 회절 무늬의 간섭 무늬 람다는 L분의 Px 기억나니? 됐니? 그럼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도 줄어야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디귿.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는 회절 무늬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로는 전자의 회절 무늬 정도까지만 관찰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모든 물질은 다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간섭 무늬를 볼 수는 있겠죠. 앞으로 더 발달하면. 그래서 간섭 무늬를 만들지 않는다가 아니고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전자 대신 양성자를 같은 속력으로 방출시키면 무늬의 폭이 작아집니까? 라고 했는데요. 양성자는 전자보다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 아세요? 그러면 운동량이 크겠죠? 됐어? 운동량이 크니까 파장의 길이 짧아지겠죠?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간섭 무늬의 폭도 작아지겠죠?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쭉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리을 맞아요 라고 해서 1번인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있는 질문. 괜찮아? 네. 그러면 10분만 끊었다가 오늘부터는 반도체로 가죠.